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순환 이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순환은 뭐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이제 순환인데, 그래도 뭐 이순환, 그래서 강의 시간 동안에 따로 여러분들 복습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이제 들은 것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게 강의를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집을 진행하는데 이제 초안지가 같이 나갈 거예요. 그 초안지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강의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초안을 한번 잡아보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문제에서 어떤 단어들이 핵심 키워드고 그런 단어들 때문에 어떤 목차가 나오고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를 이제 확인해 가지고 문제에서 답안을 쓰는 요령을 깨닫는 순환이 제 2순환이니까 여러분 따로 복습할 시간 없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수업 시간에 공부할 잘 따라오셔가지고 그 초안 잡으라고 할 때 초안 잡으시고 그렇게 연습해 보시면은 몇 문제 하다 보면 이제 초안 잡는 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초안 잡는 게 어렵지 않다라면 뭐 외워야 되는 판례들, 외워야 되는 문구들 이런 것들은 우리 삼순환이 또 있어요. 그때 또 이제 외우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시험장 가서 국제법 이렇게 어렵지 않게 편하게 될 거예요. 자, 말씀드린 진행 방안대로 2-1문이요. 문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초안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초안을 잡는 거는 딱 하나의 이제 법칙이 있어요. 그 초안은 딱 3단계로 잡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국제법이니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어떤 제도를 말하니까 그 제도가 나오면 그 제도의 의의를 무조건 답안지에 쓰십니다. 그 다음에 이 법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요건들을 횡처리 하시는 거예요. 요건이 3개면 3개, 4개면 4개, 그 요건들을 다 횡처리 하세요. 근데 항상 시험 문제가 이 모든 요건이 다 문제가 나오는 그런 시험 문제는 없으니까 이 요건들을 다 횡처리한 다음에 이따 그 요건 중에 이제 핵심이 되는 걸 목차를 잡으셔가지고 크게 키워 쓰시는데, 이 핵심이 되는 사항에는 견해 다툼이 있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판례가 있는 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판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핵심 사항에 대한 견해 대립을 쓰시고 판례를 쓰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가장 올바른 견해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제 결론, 이걸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 결론을 쓰실 때에는 사안을 포섭하셔야 돼요. 즉 케이스 문제는 사안이 이제 쭉 주어져 있잖아요. 그 사안이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을 보면은 내가 선택한 견해에 따라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런 순서대로 답안지 초안을 잡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이제 초안을 잡으시는데, 자, 이 2012년도 외무고시 기출문제였던 이 문제를 같이 보시면은 다음 아래 지문은 제시문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의 두 판결문, 이것을 이제 발췌한 것인데요. 질문이 여기 나와 있는데 관습국제법 형성에 관한 두 판결을 비교하라,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제시문 나를 참조해서 현대에 있어서 관습국제법 형성의 특징, 이걸 이제 지적하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문제의 소재를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이제 판결문 비교하라라고 그랬으니 제시문 가에 대한 판례가 어떠하고 나에 대한 판례가 어떠한데 양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걸 비교를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현대 관습법 형성의 특징, 이걸 이제 써야 될 텐데, 이것에 지금 일반론이 뭐죠? 요건이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잖아요. 관습법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 여기다가 의 쓰고 요건 써야지. 그래서 관습법에 의하고 요건 쓴 다음에 질문 두 가지를 목차 잡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런 걸 모아서 사안의 해결,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안 잡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질문한 거, 교수가 질문한 거를
그 질문한 걸 목차로 잡으세요. 교수가 질문한 거를 답하는 걸 그냥 내용 중에 그냥 슬쩍 삽입을 해두면 내가 물어보는 걸 얘가 답하는지 안 하는 건지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즉, 야, 아빠 아픈데 집에 올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자식들이 할 답은 가요, 못 가요. 이게 딱 목차로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빠 아파? 나 회식을 못 뺐는데? 아빠 아파? 나 오늘 외박하는데? 뭐 이러면은 이 새끼가 못 온다는 얘기를 한다는 걸 내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점수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즉, 너 집에 오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집에 가는지 여부. 이걸 목차로 써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뭔 말을 할 것인지를 딱딱 써줘야 교수들도 채점하기 편하고 얘가 내 물어보는 걸 관심을 갖고 답안지에 쓰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데 많은 답안이 그러지를 못해요. 질문이 이건데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쭉 풀어쓰기 바빠요. 그런 답안은 결코 좋은 답안이 아니고, 그래서 질문의 핵심을 꼭 목차화하세요. 목차화하시고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제도의 요건, 이런 것들을 먼저 횡처리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답안 쓰는 이제 요령인데, 그래서 그 초안지 보시면은 목차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문제의 소재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이제 관습의 성립 요건을 쓰고, 세 번째 관행과 법적 확신과의 관계에 대한 두 개의 판례 이제 비교가 나와 있고, 네 번째 현대에 있어서 관습국제법 형성 이제 특징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 사안 해결, 이런 순서대로 이제 초안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재심의 이제 가를 한번 이제 해석을 해보면, 재심의 가, 이거는 69년도 이제 북해 대륙붕 사건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짧은 기간, 단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또는 그 자체 순전히 관행적인 규칙에 기초한 새로운 관습국제법 형성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는 관습법 형성이 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비록 기간은 짧더라도 특별히 영향을 받는 국가를 포함한 폭넓은 그리고 대표적인 국가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겠고, 그 관행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일관돼야 하며, 이런 관행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러한 관행이 법의 지배 또는 법적 의무라는 판단하에 행해져야 된다라고 해서 먼저 특별히 영향을 받는 국가가 참여하고 광범위하고 폭넓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관행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법적 확신이 있는지를 뒤늦게 찾아봤죠. 근데 재심은 나번을 보시면은 ICJ 규정은 이제 38조에서 관습법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재판소는 규정 제38조에서 관습법을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게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 국제관습법을 적용해야 되니까, 그런 법으로 수락된 법적 확신이 있다라는 거고, 일반 관행의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일반 관행이 수행하는 본질적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국제법은 조약이 있고 관습법이 있는데, 조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질 때 어떤 실제 국가들의 관행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문단 보면은 특정 규칙을 조약에 수록하는데 두 국가가 합의하는 경우 해당 규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데 충분해요. 그런데 관습은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관습법 분야에서 당사들이 규칙으로 간주하는 내용에 대한 당석의 공통된 견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재판소는 국가의 견해에 따른 규칙의 존재가 관행에 의해서 이제 확인이 되어야지만 관습법이 된다라고 해서 확신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확신이 관행으로 뒷받침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판례 취지가 양자가 이제 다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자의 관행과 법적 확신의 판단 순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69년도 북해 대륙붕 사건은 먼저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일관된 관행이
특별히 영향을 받는 국가와 폭넓은 국가들의 참여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법적 확신이 있는지를 살펴봤다라면 80년도 니카라과 사건에서는 법적 확신이 있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고 이런 법적 확신이 국가들의 일반 관행에 서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이런 관습 성립 요건에서의 두 개 요소가 다 필요하지만 그 두 개 요소의 판단 순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첫 번째 이제 질문에서 이 내용들을 이제 쓰신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현대에 있어서 관습국제법 형성의 이제 특징은 거기 이제 초안제도 있지만은 현대 관습법 형성의 특징은 관행의 증거가 이제 확대가 됐어요. 즉 전통 국제법 시절에서는 국가들의 이제 관행이 있고 이것이 법적 확신을 얻어야 관습법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국가들의 관행, 즉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국가는 몇몇 서방 선진 국가들만이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었지 나머지 국가들은 감히 국제사회에서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따지고 봐봤자 한 10여 개 국가, 10여 개 국가들이 그런 관행을 취하고 있으면은 다른 국가들은 묵인을 했다라고요. 그럼 묵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10여 개 국가들이 따르고 있는 관행을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법적 확신이 있는 것으로 봐서 관습법이 탄생했다라고요. 그런데 현대국제법에 와서는 이런 여전히 몇 개 국가들만이 관행을 취하는 건 여전히 그러하지만 동일하지만 이제 다른 국가들이 단순히 묵인하지 않고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해요. 그러면 다른 국가들이 묵인을 했을 때라도 관습법으로 탄생했었는데 각종 의견 표명을 하는 거 이건 묵인보다는 더 가치 있는 행위잖아요. 그러니 관습법 형성의 증거가 되는 관행의 증거가 이런 국가들이 실제 취하고 있는 액션 이것만 관행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각종 의견 표명 이런 것들도 관행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관습국제법 형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관행의 증거가 이제 확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관행의 증거가 확대가 돼서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종전 국제법에서는 관습법의 요체는 어디까지나 관행이어서 관행이 먼저 확인된 다음에 이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었는지 살펴본 것이라고 한다면 현대관습법의 특징은 거꾸로 법적 확신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런 확신이 국가들의 관행에서 뒷받침되는지를 이걸 살펴보는 단계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니카라과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법적 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제 현대관습법의 이제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초안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드렸고 거기 이제 초안으로 이제 이후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렸어요.